네, 경제 119.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토론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어야 한다. 웃기지 않으면 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그래서 토론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토론이다. 이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찍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TV에 나오지 않는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TV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TV로 보면 되죠, 인터넷에. 동영상. 근데 TV에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월가 시위도 나오고 요즘 뭐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재벌 독식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TV에. 나오긴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월가 시위에 대해서 보도 나올 때 주로 무슨 경제민주화처럼 나오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데모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장면을 내보내면서도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여주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안 나오냐면요. 제가 옛날에 기자 이제 방송사 처음 들어갔는데 그 부장 책상 깔판에 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기업 명단, 광고주 명단이에요. 취재할 때 이 기업들은 다 보고 참고해라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광고주 재벌 대기업은 청와대보다 힘이 더 세죠. 그때도 이미 그랬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 지금은 훨씬 더 더하죠. 지금은 힘이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공룡 그때 이제 애기 공룡이었더니 지금은 큰 공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 119조가 우리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그 김종인 박사가 1987년에 우리 이제 민주화하면서 헌법 만들 때 그 전두환 씨한테 가서 요거 넣읍시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넣었냐?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지금 우리 홍 교수님 한 얘기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옛날과 다르다. 지금 가면 갈수록 재벌 권력이 비대해져가지고 이제 그 민주적인 권력 내지는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걸 헌법에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좀 사문화돼 버려가지고 오늘 이 현실이 된 거죠.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우리 헌법 19조가? 그 얘기 뭐 경제학자들이 볼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119가 달려오나? 지금 유정일 교수가 앞서가는 바람에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시작했던 초점은 사실 TV 외에 나오지 않는 거가 초점인데 꼬이면서 하는 거지. 119조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최혜천 변호사 전 국회의원. TV에는 왜 경제민주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미 재벌이나 경제 공룡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걸 쥐락펴락하니까요. 저도 잠깐 빗나갈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어느 재벌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문에 거의 안 보이죠. 과거 재벌 수사 같으면요 매일 일면 탑이고 9시 뉴스에 탑입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서 공개해도 괜찮은데. 다 아실 겁니다. 저조차도 말을 못해요. 무서워. 그거 얼마 전에 그렇게 되면 아니 저한테 살짝 가르쳐주고 제가 얘기할게요. 말 못하는 체제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보면요. 법률가가 말 못하는 그 공포의 핵심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빗나가면 그 전에도 수사 있고 어느 지검장이 뭐 사표 쓰네 마네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수사 실무에 있던 사람들을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가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재벌 수사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야 너 몰랐냐 그랬어요. 야 몰랐냐 이미 정치나 모든 영역이나 관료 영역은 재벌들이 얼마나 막강하고 힘이 센지 다 알고 있다. 진짜 숨은 권력, 그렇죠. 그림자 권력이 누군지 이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제가 결혼식장에서 농담처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결혼식장에서 얘기합니까? TV 토론 나와서 얘기해요. 최재천 변호사가 겁을 낼 정도나 삼성밖에 없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가령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때 TV에 안 나오는 건 또 다르죠.
이번에는 언론 통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예. 이게 언론 통제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언터처블이 돼요. 아하. 왜 불가촉 천민이자 뭡니까, 그러잖아. 불가촉 천민. 그 천민들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렇게 예. 옛날 우리 그 환자들 전염병 예. 환자들처럼 예, 예.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언터처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재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언터처블이고 예. 재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위에 사람이 싹 없어져요. 예. 간첩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얘기가 일단 언론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언론 통제라고 쓰셨는데 그게 지금 더 큰 문제는 통제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 아니에요? 통제라는 건 바깥에서.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한 건 하는 이제 거고. 이거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SNS가 너무 활발해지고 사실 언론이 정상적이면 안 그렇다는 얘기죠. 낙곰수가 경제를 얘기하고 또 낙곰수 보조판으로 잊어버렸네. 제 이름 나는 꼽사리. 나는 꼽사리가 히트를 치고 그게 다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재벌민주화 재벌개혁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 정권 들어와서 더욱더 정권의 언론 통제하는 거하고 두 개가 같이 맞아떨어짐으로써 정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경제민주화를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거의 신성불가침의 거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사실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인데 예. 이명박 정부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예. 언론 통제한 것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나쁜 짓이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재벌 공화국이 된 것. 예. 나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재벌의 구조적인 구조적인 힘이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꼭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커진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많이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여기 있는 분하고 같이 경쟁하실 때 언제 그러셨어요? 요즘 데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노총 그 위원장 민노총 위원장한테 듣기로 자기는 4년 동안 청와대에서 오라소리를 한 번도 양대 노총이 다 그렇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다. 근데 어떻게 재벌 총수들은 여러 번 가서 밥도 먹고 특히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연락해라 이런. 이 양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협소한 거죠. 그렇죠.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그렇죠. 재벌 경제 프렌들리, 그렇죠. 독점 경제 프렌들리. 그분이 통이 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는 돼야 그 비즈니스지. 중소기업 그 정도 해갖고는 그거는 그냥 근데 자기가 직접 오너십을 소극장 가지고 나뉘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이 커졌을까요? 아니 근데 그 욕쟁이 원래 할머니 타고난 분이에요. MB노믹스 흔히 이제 말하는 MB 경제정책 그럼 제가 생각나는 게 부자 대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사람들은 뭘로 들었냐면요. 자기 주문처럼 들었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기도문에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부자 대세요. 그런 자기가 들으면 자기한테 치환해서 들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했던 게 747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좀 들어요. 사회자야 내가. 나도 사회자예요. 그래요? 사회자가 여기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이제 아까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다시 MB로 돌아가서 그러는데 사실 재벌이 이렇게 세지기 시작한 게 MB 때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는 어디 강연 다닐 때 늘 대조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국제 상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5년인가 6년인가 85년도에 전두환이가 양정무 씨. 감히 10대 재벌 중에 하나인 정치자금 달라고 하는데 뭘 하나 빼고 줬죠. 영을 하나 빼고. 영을 하나 뺐으니까. 영을 하나 빼고 줬다고. 그래서 미운털 좀 받겠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저거 치워. 저거 치워를 해버려서 10대 재벌이 공중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재벌 랭킹 7인가 8위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그게 좋은 세상은 아니지만 국가 권력이 독재 정권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거죠. 생사여탈권을 한 박사 뒤에 그 사진
이분이 계실 때는 이제 말 것도 없어. 어찌가 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보다 재벌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 때문에 컸어요, 이분의 사실. 문제는 저기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폈고, 그다음에 이 박해지신 분이 이제 잡은 다음에는 그 얼라들이 많이 컸네. 너 많이 컸다. 눈 깔어. 근데 좀 이게 부산이라서 이렇게 소리가 좀 늦게 전달되는데 안 까니까 저거 치어가 됐고. 나는 이게 우리가 민주화를 잘못한 게 민주화를 하면서 강연하십니까 지금? 뭘 잃어버렸냐? 재벌에 대한 고삐를 사회 보는 잃어버렸냐? 줄 알았는데. 고삐를. 고삐를 놓쳤다. 재벌에 대한 그러니까 고삐를. 국제상사가 85년인데 노 대통령이 권력이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딱 20년 뒤에 나온 얘기네요. 그죠? 20년 만에. 그 넘어가는 과정이 말이죠. 이제 그 상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91년인가 대선이 정주영 씨가 93년도요. 92년. 92년도. 대선에 정주영 씨가 정치 권력을 이제 직접 잡겠다고 대선에 도전을 그렇네, 하죠. 그렇네. 국민당을 만들어서 그때 반값 아파트 공약하고 예. 그게 신호탄이에요.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잡혀 살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이거 잘못하면 강연되겠네. 금융을 그전에는 돈줄을 정부가 딱 잡고 있었거든요. 돈줄을 다 잡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민주화하고 자유화한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나중에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민주화가 자유화가 아니요. 그런데 민주화를 자유화로 알아가지고 다 시장에 맡긴다는 식으로 가니까 정부가 이제 우리는 그리고 또 3조 5항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 재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말 듣기 싫다. 그런데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자꾸 큰 소리 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권력도 내가 가질게. 요거예요. 그게 이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건희 씨가 북경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죠. 인류 3류하고. 36. 정치는 사류라는 거 아니야. 사류였나요? 정치는 사류라는 거 아니야. 관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치 권력은 5년이면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벌은 영속적인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정치 권력에 붙으면 지금도 봐요. 정치 권력에 붙은 사람은 5년이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감옥 가 또. 근데 이쪽에 붙으면 감옥도 안 가고 영원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갔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이게 이제 바로 민주화가 뭐냐면은 권력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권력이란 건 그러니까 박정희가 왜 힘이 셌고 전두환이 왜 힘이 셌냐면은 언제까지 할 줄 몰랐잖아. 끝이 없으니까 그게 청와대가 권력을 행사하는 큰 도구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떤 무정부성 그리고 정부의 통제권, 국가 통제권을 이미 벗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MB 정부 이제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려운 얘기 같은 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적 자본을 MB 노믹스 4년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정리가 안 됐기 하는 때문입니다. 것도 끝나는데 보니까. 그래도 잠깐만요. 정동영 의원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앞에 그 빌딩 앞에 나는 들어오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앞치마를 둘러더라고요.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어. 미안합니다. 여기 막 스튜디오려고 건물에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고 난 들어오는데 인상이 아주 곱다란 아주머니인데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근무하시다가 손을 씻고 오시는지. 근데 얼핏 스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밤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분 뭔 걱정이 있을까? 뭐 대학 등록금일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분이 어쩌면 MB를 찍었을 수도 있다. 지난 선거 때. 그게 꿈이거든요. 뭔가 내 꿈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달콤한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것은 MB 4년 얘기하시면 지금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달콤한 꿈이었는데 사기였다.
그 말이거든요. 뭐 정 의원님이야 회한이 크겠죠. 당사자셨으니까. 당사자셨으니까. 왜 그리 돌리세요 말을? 아 근데 이거 MB 이제- 경제라는 건 말이죠. 예. 우리가 뭐 재밌게 얘기합시다. 예. MB 경제라는 거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양반이 예. 얘기한 거하고 실제 되는 거하고 그냥 다 반대야. 뭐든지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47 해가지고 엄청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4년 됐죠. 4년 됐는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직 뭐 올해 말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3.1%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에 마이너스 6% 꼬라박고 시작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예. 연평균 5%. 김대중 정부 때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카드채 사태 안고 시작했는데 포함해서 4.3% 연평균. 근데 지금 747 한다 그러더니 3.1%예요. 근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잠깐만요. 녹색 성장한데 녹색 이 성장. 교수님, 3.1%면 사실상 성장 안 한 거죠? 성장 안 한 건 아니고 뭐 조금 한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부채 중과율을 더하면 어떻게 부채 돼요? 중과율을 다 하는. 그러니까 그게 빚으로도 문제예요. 그 정도는 아니, 누구나 그 할 수 삼- 있는 거예요. 3.1% 성장 혜택이 누구한테 갔냐? 어? 네. 이게 그렇죠. 지금 그건 누구한테 재벌 대기업한테 압도적으로 간 거거든. 그리고 실질 임금 보면은 거꾸로 내려가요. 특히 청년들. 청년들 임금은 막 더 내려가. 노동 분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 근데 네, 이제 이게 노안 역사적으로 계속 수비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보수 정부의 아주 전형적인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은 레이건 당시에 그 정책을 쫓는다고 얘기를 하실 건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뭐 한나라당 쪽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얘기하긴 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레이건 쪽의 보수주의 그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다. 왜냐하면 어딘가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예. 근데 그분들도 사실 잘 모르실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는지. 근데 더 원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의 원조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레이건의 원조가 누구냐면 1920년대 앤드루 멜론이라고 재무부 장관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거대한 부자에 당시 미국에서 손으로 꼽는 재벌 중에 하나라고요. 이 사람을 재무부 장관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러면- 재무 잘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건설회사 사장님 했으니까 대통령 대신 뭔가 잘하겠지.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재벌이니까 이 사람을 재무부 장관을 시켜놓으면 우리를 뭔가 잘 먹여 살려주겠지. 이분이 바로 한 게 뭐냐면 부자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선지자가 계셨군요. 그분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노동조합이 독점이라는 거야. 기업하고 이게 계약을 하는데 저게 독점이니까 왜 독점금지법으로 노동조합을 규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줄부세예요. 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재벌이.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가 있고, 근데 이제 역사의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 대공황이거든요. 공항에 온 거죠. 예, 29년 공항에 온 거죠. 유정 교수님 미국에 살지 않았어요? 하버드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이것도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왜 역사에서 배우지 아니 못하는 유정일 교수는 근데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면 미국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하세요. 아니 미국에서 H대를 나온 분이 모르면은 바보고 알면은 악당이지. 아, 몰랐으면 바보고 알고 했으면 악당이지. 근데 순진한 건 맞아. 진짜 일단 순진함에도 이따 얘기합시다. 선생님 얘기. 아니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근데 주로 왜 미국 얘기만 해요?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뿐 아니에요 혹시? 그것도 맞아요. 한국 재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벌 되니까 학교에서 쫓겨나요. 나만 망했네. 아니 그런데 미국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예.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벌에서. 미국의 경우를 끌어오면서. 미국의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끔 그 사람들은 TV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재벌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막 찾아보니까 미국에 재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재벌이 있었는데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규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 근데 록펠러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 옛날에 있었죠, 그렇죠. 록펠러. 있었단 말이에요. 강제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1920년대. 영어는 잘하세요?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럴 때 그게 잠깐만요. 여기 이 토론에 오늘 처음 나오셔서 그런데 그 서작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보다 잘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스트셀러는 없잖아 이렇게. 우리 소설가지만 아니 홍 교수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소설가지만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는 어차피 없어요. 편집 내가 해. 소설가지만 피라는 일으키지 않아. 피라는 일으켰잖아. 아니 피라는 일으켜. 소라만 일으켜.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예. 정 의원님도 근데 좀 그러니까 미국 특파원 아니었습니까? 특파원이지만 잘 몰라요. 몇 년 하셨죠? 3년 있었죠. 어디 계셨? 뉴욕에 계셨나요? LA에 살았어요. 예? LA에 살았어요. LA에서. 예. 중남미를 돌아다녀서 중남미를 돌아다녔죠. 네. 실적 이러면서 미국으로도 빠져나가시는군요. 중남미를 돌아다니고. 어쨌든 그 법이 작동하니까 예. 이제 그 반독점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오는데 우리 경우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그 상속세를 참여정부 때 했나요? 그 뭐 포괄주의로 바꿨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한 거죠. 참여정부 때. 그것도 그래서, 참여정부 때 예. 맞아요. 그건 잘한 거. 그렇게 되면은 그건 잘한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분도 작아지고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겠다는 기대를 가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대하고는 또 달리 신종 기법이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일감 몰아주게. MRO, 일감 몰아주기. 그건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편법으로 빠져나가면 그래도 법이 작동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의 재벌 기업의 제일 큰 문제는 재벌은 법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법 위에 있는 거니까 예. 그것을 법의 지배, 법 앞에 평등 이것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 첫 열쇠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가 법치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법치는요 인치의 반대말이에요. 지멋대로 하지 마라.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에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법치는요 인치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리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가고 있는 거고 그 인치를 국가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대단히 좁은 의미의 법과 질서 그거를 몰아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예, 대단히 위험한 거죠, 도리어. 근데 제가 그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잠깐만요. 아니, 하시라고.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미국 얘기 하시는데 이른바 이제 그 반독점법 왜 생겼으며 그 당시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들을 왜 그렇게 쪼개게 되었는가? 그걸 좀 구체적인 예증으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재벌이 한국 재벌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려고 노력할 때부터 실제로 깰 때까지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깬 겁니다. 새롭게 법을 다 만들어서. 물론 대공황을 겪고 나서. 예. 근데 그 전에 대공황 겪기 전에 재벌 문제가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게 1904년 5년쯤 돼요. 네. 그때 그 루즈벨트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통 하는 그 뉴딜의 루즈벨트는 테디하고, 민주당의 그 이제 FDR. FDR이라고 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이 사람은 시어더 루즈벨트가 있죠. 예, 그게 이제 공화당 루즈벨트예요. 예, 그게 예. 둘이 이제 친척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을사보호조약을 만드시는데 결정적. 그런데 또 그분하고 이제 그 회담해가지고 그때 카스라 테프트. 카스라 테프트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노벨평화상을 그걸로 받으셨어요. 조선이 식민지 되는 대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노벨평화상 문제가 많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테프트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루즈벨트하고 12촌인가 그래요. 실제로 그 혈맥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가 아는 근데 것도 많아. 근데 잘난 그걸 못 척하려고 쓰니까 또 나 얘기하는 거 봐. 저걸 활자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팔자를 옮기려면 이렇게 해서 율로 들려야 거기까지 하는데 가야 되는데. 율로 다 나가거든. 최근에 그동안 얼마나 얼마나 당했길래. 그 핍박과 서로 아시죠? 루스벨트하고 탭스하고 12촌인 거 처음 알아. 가만있어. 그거 좀 따져봐야 할 텐데 나는 8천으로 알고 있어. 알았어. 자, 그건 촌 개념이 홍교수가 없어. 말을 못해 지금. 한국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미국에서 당시로서는 공화당 개혁 대통령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때 막 개혁을 해야 된다고 미국도 재벌들이 난리 법석을 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락펠러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반독점법에 처음으로 걸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땠냐면 락펠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아, 대통령이 그분도 온라인 열어놨던데. 온라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재벌이 너무. 그 전화를 하니까 루즈벨트가 자기가 아니까 전화 올 거예요. 도망갔어요. 전화를 안 받고 이틀 동안 안 받다가 락펠러가 계속 받으니까 받았어요. 이 받는 내용이 뭐냐면 락펠러가 그런 걸 뭘 법으로 갖고 얘기를 하냐. 나한테 얘기하면 나한테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로는 유얼맨과 마이맨이 만나서 타협하면 되지. 너무 잘하시네. 아씨 영화 잘하네 진짜. 락펠러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재벌이 지금 우리 시로 공정거래법으로 걸어놓는데 이 사람이 딱 해서 뭘 그걸 그렇게 하냐. 아, 당신이 불만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다 처리해 줄 건데 왜 법을 갖고 그래. 이게 루즈벨트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법으로 해도 결국 그 락펠러를 못 깨는 거예요. 신나다고 오히려. 그 다음에 개혁 근데 그 대통령 록펠러 다음 대통령이 윌슨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테프트죠. 탭트죠. 그리고- 윌슨이죠.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윌슨이에요. 그게 윌슨이 아니 이제 왜냐면 윌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지금 만약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하세요. 맞아요. 아니 좀 오래 하니까 양념 좀 쳐주는 거야. 알았어, 하세요. 만약에 경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정부를 사버릴 정도로 매수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이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딱 그렇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벌써 미국 그 당시에 네. 대통령이 이게 재벌 권력 앞에 정치 권력이 무력해진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양념을 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미국 재벌들은 완전히 거대 재벌 공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 재벌을 인위적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P 모간이 지금 우리 삼성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아까 경제 말씀하신 비중이 그렇다 말씀이죠. 스탠다드 오일 한쪽에 이만큼 있죠. 락펠러 있죠. JP 모간이 지금하고 다르게 철도회사, 은행, 그다음에 US 스틸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루즈벨트가 다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JP 모간은 투자은행만 해라. 은행 따로, 투자은행 따로. 그다음에 금산분리해서 산업자본 더 이상 못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그 대목에서 이 진실을 그게 정말 저 아까운 재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정말 아까운 게 그러니까 그게 루즈벨트가 그걸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루즈벨트는 뭐 무슨 하늘에서 백마탄 원초인도 아니고 백마탄 원초인은 저기 계시고 우리도 IMF가 있었죠. 우리는 IMF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난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정말 한국 경제가 그 곤두박질 쳤을 때 뭐 누가 달러 많이 써서 했어요? 국민들이 뭐 달러 많이 썼나요? 그거 다 재벌들이 쓴 거고 그게 다 관체금융에서 다 그 짝짝꿍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타이밍에 정말 IMF조차도 재벌 개혁, 관료 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빨갱이가 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IMF가 나와서 구조 조정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정리해고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벌 개혁, 관료 개혁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관체 금융을 관체 경제를 깨야만 한국의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깨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벌과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버렸죠. 그 대목에 우리 한국이 정말로 그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개혁 87년 사실은 이후에 이제 제일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개발 때 IMF 때 의원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나라 상황 같은 거 보셔서 그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재벌과 정치인들과의 정권과의 관계. 그 재벌 개혁에 관한 한 솔직히 고백하면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벌 개혁과 관료 개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 그림을 갖고 있었으면 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그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급급한 정권 초기였고 그리고 이제 중기 넘어서니까 이제 관료와 재벌의 포위가 된 거죠. 정말로 어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이 재벌 경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사진과 철학과 이런 것이 좀 없었어요. 그냥 그 위기의 와중에서 IMF도 뭐라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부채 비율도 좀 낮춰야 되겠고 경영 투명성도 좀 해야 되겠고 어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신문에 어제 걸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재밌는 통계를 올해에 대한 통계가 하나 있군요. 그 직장인 눈으로 바라본 2011년 핫 이슈. 그랬더니 부정적 인물 1위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40.9%. 분위기를 차지했었어요. 두 번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 오세훈 13.3%. 세 번째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 올라와 있어요. 강용석. 이 정치인들 중에서 뽑는 거죠? 아니요. 그다음에 강호동. 그다음에 나경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정적 인물들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뭐 당신 얘기했던 뭐 녹색 뉴딜이든 747이든 뭐 MB노믹스든 그중에 뭐 하나 더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또 뭐 부자 대세요란 말이 자기 말로 조금이라도 느껴졌다고 한다면 40%까지 정도 부정적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은 거하고 부정적인 인물이란 말은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리맨들이 이건 평범한 샐러리맨들입니다. 평범한 높은 사람 말고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게 조사한 거. 그러니까 한국인 서울에 사는 샐러리맨 평균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치 분야가 28.7% 가장 낮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게 경제 분야예요. 39%. 그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다. 이분들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한 원인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민주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 얘기를 줄여 말하면 이겁니다.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기 참 힘들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 경제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경제 문제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대민 의원님 국사학과 나오셨죠? 예, 이제 한홍구 교수. 우리가 왜 우리 헌법 요즘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 뭐 119조 얘기하고 뭐 한국이 119가 2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소방서하고 헌법 119조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 민주화의 근거가 대체 어느 때부터 따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한홍구 교수가 얘기하셨는데 헌법 기초를 하신 유지로 박사가 제안 헌법에 한홍구 교수가 저헌법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주관적인 혈족 관계에서 이런 제헌헌법 얘기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그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원래 국민이 아니고 초안에서는 인민이었는데 그걸 윤치영 선생이 이걸 고집해서 국민으로 뒤바뀐 거. 그래서 인민이란 말을 뺏긴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4권. 노동 3권 더하기 그 제헌헌법 18조에 보면은 노동 사건이었어요? 18조에 보면 이균점권이라는 거예요. 이익균점권.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반성문을 또 하나 쓸 대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요새 반성 너무 많이 했어. 큰일이네. 그 아까 말씀한 2항 지금 119조 2항. 근데 이제 순서가 1항 다음에 2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재벌들은 1항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항보다. 근데 1항은 우리 민주당 선배들이 기초한 거고 2항은
민정당 국회의원이 설계했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김종인 박사는 그렇죠. 민정당 소속이었고, 근데 헌법기초위원 중에 1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기본으로 한다. 근데 거기에 그 전에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인데,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기업을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올려버린 거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민주당 선배님들 기초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리고 거기까지가 예. 그 우리 흔히 옛날 야당사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통 야당 한민당의 맥을 이어받은 보수 야당 거기까지 시대.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그게 야당 시대. 87년 헌법이 왜 경제민주화를 담지 못했는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지 못했는가가 그때 민주당까지만 해도 그 양김에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 119조 2항이 지금 이 시대 헌법에 있다는 게 예. 참 다행이기도 하고 예. 행복의 근거기도 한데 적정소득 분배를 얘기하는데 적정소득 분배 없잖아요. 또 경제력 남용 방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없어요. 예?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 법률로 규제와 조정하라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 한진 정리하고 400명 한 다음 날 174억 주식 배당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현금 배당하고 또 종편에다 또 투자하고, 오르고 종편에 투자하고 이게 저 119조 위반이잖아요. 적정한 소득 분배 아니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아니고 그렇죠. 뭐 경제력의 남용 방지도 아니고 이게 119조 다 위반인 거죠. 또 하나 사례 우리 들면 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안 그래도 못 사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냐 하고 데모할 119 부르는 거거든요. 예. 이 119가 답을 탁탁 해줘야 돼요 그때. 그 또 하나 그거 얘가 하면 바뀐다는 거죠. 현대 네. 자동차 저도 가서 보고 참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바퀴 만드는 사람, 앞바퀴 끼는 사람은 정규직, 뒷바퀴 끼는 사람은 하도급, 사내하청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내하청 그게 불법 파견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들어. 대법원이 판결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응? 규제와 조정을 하라.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한 거 이상 엄격한 그 엄정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무력화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왜 앞바퀴 끼는 거하고 뒷바퀴 끼는 거 똑같은 일인데 동일한 노동인데 이렇게 임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50%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적정한 소득 분배도 깨지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깨지고 규제와 조정도 안 듣지 경제력 남용 방지도 안 되지 119조 위반한 사례가 대한민국 30대 재벌 대부분의 지금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전부 119조 위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지금 이걸 그럼 MB 입장에서는 그 겨우 이제 들고 나온 게 헌법 위반인 그 거죠.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건희는 이게 뭐 공산주의 나라만인지 사회주의 나라만인지 모르겠다.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MB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 그랬더니 정찬네. 정우찬 교수가 김재동이 한마디 했어요. 그 회장님 그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저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벌이 먹었단 말이야. 먹은 거를 그래 너 먹었어. 그걸로 게임 끝났는데 근데 개평 좀 나고 우리 좀 너나 먹자. 그런 건데 지금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이 그걸 그 초과이익을 독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냐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하고 어딘가 세 개의 기업을 합쳐서 2010년까지 3년간 정기 요금으로만 사실상 국민 세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고작 50억 낸다고 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돼요? 더 되죠? 전기 요금만 해서. 전기 요금만 해서. 그러니까. 예. 정부가 있고 재벌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이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정부와 재벌이 이 편을 짜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그렇죠. 게 지금 이제 그렇죠.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삼성 백혈병 삼성전 백혈병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 삼성전자에서 47명인가 숫자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 백혈병 그 사망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그 몇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 예. 백혈병으로 인정해라. 산재에다가. 그런데
이 말하자면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해서 유족이 이제 산재를 신청한 건데